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은 뭐, 저기 너무 잘 아시는데,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강의에 또 주말에 좀 쉬시지. 왜 또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 계신지. 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기, 진행할 내용들이, 뭐, 교환들은 대충 좀 보셨나요? 오늘 받으셨어요? 그래도 대충 지금 아침에 훑어보시니까 좀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간만에 사실은 저희 토요 특강 개념으로 지금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주제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좀 아카데믹하게 사실은 조금 요청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보통 제가 좀 이제 영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아카데믹적으로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렇게 요구를 할까? 이게 이제 교육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거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이 DB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소개를 받아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크레딧으로 뽑아보잖아요. 과연 그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막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슈, 그 다음에 어떤 뭐 컨셉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사실 좀 다가가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또 요즘 이제 영업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힘드시죠? 저는 요즘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하면서 내년도에 법인 대상뿐만 아니라 자산가 대상으로 제가 컨셉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책도 하나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하면서 좀 이제 법인 쪽을 우리는 어쨌든 법인 쪽이 메인이니까 고민을 좀 해봤었을 때 대표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어제도 왔다 갔다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여러 명 뭐 다 왔다 간 사람 명함만 해도 10대장 있다고 보여주시기까지 하고 받은 제안서부터 막 깔아 놓으시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신선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미팅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법인 영업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뢰는 확실히 높네요. 어떠세요?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바뀌지는 않고 네.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진입장벽. 우선은 그러니까 진입장벽, 시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고, 진입장벽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니까, 누구는 그 진입장벽이 높아도 건너뛸 수 있고, 누구는 그 앞에 벽이라고 느끼고 부딪혀서 못 돌아갈 수 있잖아요. 시장 자체로만 보다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아주 진한 블루로 무르익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10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다가서면은 그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희들이 왜 와서 이런 걸 하느냐 이랬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 자체를 들으시고는 되게 기발하긴 한데 그게 과연 가능해?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니즈 환기가 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면서는 가면 다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제대로만 뭔가를 준비하고 안내만 하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밭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돌을 다 걷어내고 어느 정도 흙밭으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라 내가 뭐라도 뿌리면 어쨌든 잘 걷어낼 수도 있고 못 걷어낼 수도 있지만 그런 밭이 됐었던 건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내거나 아니면 과실을 다 따서 사라져서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영양분들이 사라졌으면 이제 레드오션인 건데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떠냐는 거죠. 너무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씨를 뿌리고 걷어간 거긴 하지만 아직 땅의 양분은 무궁무진하다. 예,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다만 밭을 좀 지키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게 똑같은 거 뭐 맨날 배추 심고 뭐 콩 심고 이러고 있는 거에 좀 시큰둥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제대로 뭔가를 심어줬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밭이 더 넓어졌고 더 단단해졌죠.
규모도 커졌고, 그렇죠? 다만 이제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워서 사실 다들 좀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경기의 순환은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 나보다 앞에 왔던 10명보다 내가 이 대표하고 어떻게 무엇인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결론은 또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제가 그 건강검진을 11월 23일 날 받았거든요. 아직 결과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 결과치를 받지 않았는데 곧 오겠죠. 우편으로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받으면 제가 PM님하고 또 선배님하고 제가 좀 보내드릴까요? 카피해서? 왜? 선배님이 고일 껐뜨기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보여드려요? 관심 없어요. 왜? 내 건강검진의 리스트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안서가 공통된 제안서로 가져갔었을 때 과연 대표님은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나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서로가 약간 소통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먼저 그 대표님의 모든 관심사의 거의 90%, 삶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하고의 대화 수준이 달라지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 그러면 우리는 세무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만 재무회계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소통이 돼야 돼요. 재무회계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아카데미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그냥 쓸게요. 재무회계적인 관점이라는 게 꼭 세무회계와 분리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행위를 기록해 놓는 방식은 다 재무회계에서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있는 숫자들이 당장 나한테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당장 내야 되는 세금과 똑같이 똔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재무회계적인 그 기록들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살아온 아니면 과거 3년 동안 살아온 아마 10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해하면 좋겠죠. 또한 그분이 본인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재무제표와 비슷한 회사, 동종업계 아니면 산업 전체하고 비교했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경영 능력과 평가 자체가 실제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데보다 튼튼하지 못한지를 발견하고 싶은 게 경영자의 도리고 사실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도 사실 영업 잘 해내고 싶잖아요. 저도 또 뭔가 목표가 있어서 잘 해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잘 하지만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움에 여러분들이 손길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왔던 10명하고 상관없이 우리와 인연이 되겠죠. 그 인연을 한번 이어볼 수 있는 오늘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업 분석, 원래는 이제 그 기업 경영 분석을 주제로 제가 이제 그 3번의 어떤 강의를 시리즈로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좀 요청을 좀 받아서 신용하고도 사실 다 다이렉트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재무제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여러 군데서 접근할 수 있죠. 세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기업 가치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오늘 첫 출발은 신용 부분에서 출발해서 기업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챕터는 제가 이렇게 14개까지 이렇게 빼놨는데요. 추가로 이제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여기 뒤에 더 붙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봤었을 때는 한 여기 정도까지 가면 많이 갈 것 같고, 뭐 어쨌든 최대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신용평가는 우리가 그 3월달 법인들 같은 경우 개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이라는 걸 하고 나면 신용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리뷰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경영 요소와 관련돼서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주주 현황 및 지배 구조, 경영 안정성 등을 보고 있다. 우리가 경영진의 경영 능력은 뭘로 평가를 하나요? 자, 우선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짧게 얘기를 그냥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좀 앞에 전제를 깔고 스토리를 붙여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뒤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선 우리가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출발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본금으로 출발을 하고 그 자본금으로 상대되는 계정이 뭐죠?
우선 현금이죠. 그 현금이 뭘로 바뀌죠? 다양한 다른 자산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산이라는 걸 구성을 할까요? 내가 내 돈으로 들어간 게 자본금이라면 이름이 됐건 안 됐건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 자산을 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자산을 왜 샀죠? 자산을 굴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자산의 정의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하고 갈까요? 우리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네. 어려워요? 그냥 해요. 지금까지 역사가 얼만데. 영업회의를 하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 근본자산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잘 돌아다니고 있는 나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빼야 되니까 정의를 내릴 때는 우선은 자산의 정의는요.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 여기서 어떤 것을 anything, everything, 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목적상 하나의 구조의 어떤 개정 과목들을 나눌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오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자본금으로 넣어서 자산을 구성했다라는 건 이 자산이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을 굴려요. 굴리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영업활동,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의 영자가 영업활동의 개념이니까 경영이거든요.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영자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선 경영자입니다. 오너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 높은 개념이고 오너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 자산에 어떻게 보면 잘 굴렸는지 안 굴렸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자산의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자산의 효율성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그 부분의 수치들을 보게 되면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경영 능력을 평가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거다 정도 하고 주주 현황 및 지배 구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너인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그 전문 경영인인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은 오너인 경영자를 두고 기본적으로는 지배력이 높고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기는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전문 경영인을 세운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주주와 그냥 경영자가 분리되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소위는 그냥 어떤 전혀 이 사업과 무관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사결정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온라인 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빠져나가 버리면 이 회사는 자산 규모만 있지 경영 능력이나 영업 능력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적인 요소는 뭐 성장력, 수익성, 안정성, 적성성 뒤에 가서 쭉 볼 재무적인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운영 요소는 우리가 신용 평가를 할 때 과거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산 재무제표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3월달 보통 결산을 해서 신용 평가는 보통 몇 월달 정도에 보통 받으시나요? 오늘 뭐 저랑 대화를 안 하기로 하고 나오신 거예요? 대화를 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보통은 3월 결산을 했으니까 빠르면 4월, 보통 5월, 6월 되겠죠. 그래서 4, 5, 6월 달이 신용평가 회사의 거의 피크입니다. 그 피크인 기간 동안 그 신용평가 뭐 그래서 우리 5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을 텐데 뭐 가장 큰 신용평가 회사 뭐 이름을 논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신용평가 회사에 평가사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해도 그 4월, 5월, 6월 달에 들어오는 건수가 수만 건이 올라와요. 수만 건이 올라오는 걸 100명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아니라 더 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료가 올라오면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그 자체적인 서류 처리들을 다 하고 재무 분석과 비율들은 다 뽑아서 평가 점수가 등장을 하게끔 됩니다. 뒤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과거치에 대한 조사, 어쨌든 데이터들이 들어간 거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재무적인 거, 비재무적인 게 있을 텐데 재무적인 건 거의 확정시 된다. 비재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읽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그냥 줘버린다. 거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시장 지위나 경쟁력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장 환경과 이런 시장 환경에서의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신용평가를 요청했었을 때는 거의 적용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될 게 보통 6월, 7월, 8월 이 중간 타임에 신용 등급이 필요하신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보통은 이제 뭐 B 플러스 이런데 BB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 이유는 상대편 회사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어쨌든 등급이 있으니까 필요해서 그러겠죠.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비용을 뭐 1,000만 원 이상 들여도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회사들이 사실 꽤 있었거든요. 더 낮은 회사도 그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었고 그러면 그때 제가 레포트를 써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업이 다양한 어떤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미래의 어떤 비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평가자가 읽어보고 분석해서 그 점수를 엎어줄 수 있는 라인을 저는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두 등급은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그 한두 등급이 올라간 신용 등급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왜? 은행에는 자체적으로 또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용평가, 그 다음에 은행의 신용평가,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개선 모두가 숫자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에는 다 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능력까지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위크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개선점도 우리가 알려드릴 거지만 그 숫자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외부 요소는 뭐 시장 환경이나 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진입장벽 이런 거 뭐 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그룹 hunting인데 이거는 뭐 계열사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회사 자체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평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쪼개질 수 있는데 계량은 어쨌든 숫자적인 걸 이야기하고요. 비계량은 정성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평가가 있고 비재무적인 걸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했었던 녀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이외에 방금 얘기했었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좀 볼 텐데 기업 실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은 체크리스트를 결국엔 경영자가 다 체킹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더라도 우리가 체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변에 어쨌든 환경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점을 밑에서 좀 가질 부분이 있는데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졌어요. 여기서 대기업은 중견기업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뭐 그냥 법적으로 또 용어를 잡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 소기업은 재무적인 게 작고 비재무적인 걸 크게 보네요. 근데 중소기업 정도만 하면 중중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으로 가면 재무가 되고 비계량 부분이 소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셔야겠다는 거죠. 뒤에서 기준을 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 보자는 의미거든요. 자, 외감 기업이 있어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외감이 되었던지 간에 어쨌든 뭐 보통 100억대 이상은 넘어가겠죠. 다른 조건 때문에 외감이 됐다 하더라도 외감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비외감 중소기업이 있죠. 그리고 좀 더 작은 소기업 정도의 규모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소기업, 여기는 어쨌든 외감 전 중소기업, 외감 후 외감 기업이라고 볼 때 재무적인,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외부에서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거에 어느 곳에 훨씬 더 많은 웨이트, 더 어떤 비중을 두게 될까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세요? 보세요. 외감은요, 외부 감사인들이 어쨌든 회계사가 최소한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외부 감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지금 기록돼 있는 재무 회계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정합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기업들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중소기업은 규모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검토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의적으로 조금씩 조정하거나 편리하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좀 우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자, 소기업은요? 그냥 이 원래 개념 까먹고 이건데 저건데 이러면서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 없겠죠. 맞죠? 자, 두 번째 또 이유가 뭐냐면 소기업은요. 자산의 어떤 특성, 우리가 구성한 게 자산인데 자산의 특성보다 그 대표자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사업이 오르고 내리고 바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올라와도 좀 나을 텐데 외관까지만 가면 결국엔 어쨌든 그래도 재무적인 자산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져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서 이 구조를 만드는지에 영향이 더 커질 테니까 가면 갈수록 재무적인 걸로 보면 그 재무적인 거 안에 비재무적인 경영 능력들이 더 많이 녹아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바로 앞부분에 얘기 드렸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재무제표로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만 갖고 거의 90% 이상을 평가할 수 있다. 나머지 10%는 그 경영진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간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주석에서 보고 어떤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은 재무적인 거가 65%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한 35% 정도를 보되 특별한 어떻게 보면 35%라 비중을 하더라도 65%는 명확한 계산으로 점수를 매겨준다라고 하면 35%는 평균치를 본다. 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확하게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여전히 포커싱을 여기 맞춰야겠죠. 하지만 좀 작은 소기업이다. 소기업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뒤에는 자산 규모 5억이라고 하지만 매출 규모 한 15억 언더 돼 있고 우리 그 당기순이익 보면은 뭐 1억 언더로 돼서 몇 천만 원 돼 있는 회사들 있죠. 거의 다 소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재무제표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유동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안정성 자산 이외에는 딴 거는 특별하게 파악할 게 없다. 재고자산의 변동률도 클 테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 또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보안 추가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평상시하고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업 경쟁력은요. 특허, 여러분들 특허 많이 하셨죠? 예, 특허 만들어주기도 하고, 실용신안, 각종 제품 성능 인증, ISO, 기술력, 상품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저는 제가 이런 어떤 시행평가 업무를 맡았었을 때는 이 서류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왔고요. 대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까지 다 끌고 왔어요. 현재 개발 중인 것까지도 리뷰까지 다 써서 갖고 옵니다. 그게 충분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 인증서나 여기서 상장, 각종 상장인데 보통 뭐 어디서 주는 상장들 많죠. 협회에서 주는 거, 또 정부에서 주는 상장들 있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명의의 상장까지도 모든 인증들을 다 포함한 것들. 그리고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증빙 서류. 우리 회사에 어떤 좋은 기술 인력이 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기보나 신보, 기타 등등 중진공이나 우리가 정책 자금을 할 때도요. 대표이사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어디 연구소에 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표로 있다. 그 양력들, 개발한 어떤 내용들, 또 아니면 어느 학교의 교수님인데 우리의 지금 대표님으로 와 계시다. 실질적인 대표는 나고 경영자는 나인다 하더라도 그런 걸 앞단에 세우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있다. 대표이사 명의상장, 상품, 서비스, 보유, 그러니까 모든 서류들을 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독점 계약권인데요. 우리가 상품 개발과 관련된 것도 그 기술을 우리가 특허 자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어떻게 보면 맨데이트를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맨데이트를 가지고 독점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한도 있어요. 해외 어떤 아이템과 관련된 거를 내가 국내에 총판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시아 총판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총판권, 서울 경기에 대한 총판권 아니면 그냥 이 지역과 관련된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또한 그 영업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쉐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업 경쟁력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긁어 모으는 거 의미가 있다. 근데 대부분 시흥평가서를 그거 할 때 넣을 때요. 이걸 넣지 않아요.
최소한 뭐 넣는다고 해봤자 뭐 인증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만 몇 개 넣지 이런 걸 다 넣지는 않거든요. 다 준비를 해서 넣도록 도와드리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다 절차들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안정적인 거래선인데요. 야, 이런 것까지 매출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중소기업은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너무 큰 기업을 하긴 그런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마이크. 이 마이크를 만드는 제가 회사라고 해볼게요. 마이크를 만들 때 제가 이걸 다 만들지 않죠. 메인 어떤 부분하고 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지만, 밖에 케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나사 조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주겠죠. 이게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매입처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제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이 나사를 주는 이 회사가 망했어요. 어떨까요? 다른 회사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어때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뭐 나사 그게 뭐 별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한 회사가 공장을 증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기계 설비를 다 옮겼어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출하고 연결되고 어쨌든 시장에서 어쨌든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똑같은 기계를 장소만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져요. 왜? 뭐 그 어떤 기울어진 각도나 그 주변적인 환경에 의해서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나사 하나 때문에 나사가 잘 풀려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 어쨌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매출처가 중요할 것 같지만 매입처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매출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그 관리가들이 필요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영업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건 왜 세금 계산서를 그냥 합계하지 않고 매출처, 매입처별로 하느냐면 한 곳과의 거래 부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영업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하고 아카데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제 생각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매입처를 여러분들은 소개받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왜? 매입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대표님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알려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끔,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제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가서는 대표님이 컨설팅 해드리라고 저한테 3천만 원 주셨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간 뭐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도 소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매출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의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매출처도 관계들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접대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가서 컨설팅을 요청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출 입처별로 어쨌든 합계해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다. 자, 우량 대기업, 우수거래선. 어쨌든 매출처 자체가 어쨌든 우수한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왜 나를 선택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하든 소개를 받건 할 때도 개인적인 관계 소개를 할 때 누가 소개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달라지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알고 있고 그 회사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안정적인 나를 거래처로 보고 있다. 아니면 우수 조달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3자가 평가할 때 제가 인정하는 애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부분들이 깔리겠죠. 자, 그다음 결산기 이유인데요. 우리가 신용평가를 4월, 5월, 6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1년은 12개월이에요. 그쵸? 12개월 끝나고 나서 결산을 3월 달에 했어요. 1분기가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개월 전후에 우리는 해요. 거의 반이 가까이 갔었을 때 또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6개월 전에 결산돼 있는 그 1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3개월에서 6개월 변동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또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12월 말일 타이밍에 내가 뭔가 손을 좀 댈 수 있죠. 결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손을 대자는 쪽이 제 입장인데 좋게끔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자고. 근데 12월 말에 손을 댔던 건 1월 초가 되면 다시 역전되거든요. 내가 현금의 규모를 좀 있게끔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에 현금을 좀 더 밀어 넣어놨어요. 또 필요한 매출이 필요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좀 더 빨리 끊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되면 줄어들어 버리죠. 그 잔고 자체가. 그러니까 그 뒤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연말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결산기 이후 발생 매출 내역 부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증빙은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쨌든 확인서가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제출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서류 제출하는 거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획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추정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내가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얼마만큼 매출을 할 거고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우선 1분기하고 2분기가 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죠. 내년도 대박 날 거야. 내년 상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만큼 이상 늘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의 개인입니다. 대표이사 경영진, 대주주를 포함합니다. 우리 요즘은 은행에서, 법인에서 대출 받으면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입보 서나요? 보증 서나요? 안 서요? 우선은 그걸 막겠다, 법적으로. 하지만 아직 그 계류 중에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보증 없이 그냥 다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담보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형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누르겠죠. 왜냐하면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건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파악을 해본다. 기업체 대표이사 경영진의 자금 조달 능력을 본다. 부동산 관련된 거, 예금 증명원까지 보고요. 나머지 어쨌든 부의 증빙 서류까지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금 동원 능력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현금 흐름 자체를 관리를 하다가 현금이 빵꾸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대표이사가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 어쨌든 급전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급전을 넣을 때 우리가 계정을 잡는 게 가수금 잡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수금 하는 게 이런 경우에 가수금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 또 가수금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리스크 있게 본다.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의 어떻게 보면 경영 능력은 그 어떤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캐리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보완 자료는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용평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하시고, 그래서 타이밍이 혹시 4월, 5월, 6월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없다. 재무제표로만 빨리 평가받고 끝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4월, 5월, 6월에 받으시고요. 아니다. 다른 거 들이밀 게 많고 좀 이렇게 할 게 많다. 그런데 급하게 어딘가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7월 달 정도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7월 달에는 되게 느슨해요. 예, 뭐 거기 팀장들하고 밥 먹기도 되게 편하고 시간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주요 재무 비율인데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의 성장성을 당연히 나타내고 관계 지속이고 신규업 활성화입니다. 신용평가의 핵심은요.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돼 있지만 증가하거나 유지되면 돼요. 하지만 떨어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신용평가 회사가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게 아니거든요. 신용을 평가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 이유가 뭔지가 더 궁금하다는 거죠. 거래처가, 그러니까 내 매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서 매출이 줄었다면 그건 상당히 큰 리스크죠. 왜? 지속성이 떨어질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출액 증가율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원가율하고 판관비 비율인데요. 매출의 직접적인 거는 어쨌든 뭐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그 부회적인 게 판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관리 방안, 적정 이익 확보 노력, 주요 원가 발생 부분이 재료비, 외주비 이런 절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크레탑을 보게 되면 그 제조 원가 명세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ROE 추리에서 결국에 제조용가 명세서 일부도 찢어서 원재료비, 그리고 노동 관련된 비용들까지 3년 동안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뽑아놨던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뽑을 수 있어요. 왜? 크레탑에 있으니까. 그쵸? 그 추이를 보시고, 원가율이 높아졌는지, 판관 비율이 높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셔서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대표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바로 드리기는 힘들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높아졌고 판관물이 높아져서 이익률이 떨어졌고 전체적인 회사는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평가 자체로 보면 원래는 B등급이었는데 CC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대표가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 당연히 순이익률이 있을 거고요. 자, 관리 방안만 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원가 및 고정 발생 경비 절감 노력, 합리적인 수주 활동을 통한 이익 확보 투자 정책으로 투자로 인한 영업 외주 손실을 절감 노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영업이익률 돼 있고 순이익률 돼 있잖아요.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의 차이가 뭐죠? 영업이익 다음에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순이익이 나오죠.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경상이익이라고 하고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기순이익이 나오죠. 재무제표 이거 우리 지금 그거는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률 사이에는 영업 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거의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순이익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업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거고 영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이 회사의 어떤 사업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영업 외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 때문에 회사가 마이너스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좋아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인식을 할 거지 다음 연도에도 그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영업의 수익으로 해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어서 결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행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구나, 이익이 됐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용평가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죠. 그 부분이 있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업 외적인 어떤 일들은 거의 없어서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단기순이익이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다. 자, 또 중간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죠? 이자 비용이죠. 그죠? 결국에는 그 금액이 확 줄었다면 이자 비용 때문에 줄었을 확률이 일반적으로 많죠. 그건 꾸준하게 되는 거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사업성이 달라지죠. 금융 비용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그만큼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사업성을 보셔야 되고 또 이자 비용이 그만큼 나가는데 총 투하되는 자본 자체, 그러니까 총자산이죠. 총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총자산 자체가 100억하고 1000억하고는 다르죠.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만 절대적인 총자산이 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율들이 있겠죠. 그 비율들을 보면서 또 적정성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개요는 되게 빨리 하고 그냥 리뷰하고 넘길 원래 내용이었는데 빨리 끝내야 돼요. 뒤에 걸 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 우리가 늘 말하는 부채 비율이죠. 자, 자주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 채무와 차입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부채 비율이니까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차입금이죠. 자, 단기 차입금이 있을 거고 장기 차입금이 있을 거예요. 또 무슨 또 부채가 거기 끼어 있죠?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이? 매입 채무죠. 그렇죠. 매입 채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크레탑을 처음에 어느 그 회사 걸 뽑았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보인다 생각이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 만났었을 때 서로가 같은 관심사를 놓고 대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그냥 원하는 어떤 목적만 자꾸 밀면 대표님은 지금 다른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면 조금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은 사실 손을 내기가 만만치 않죠. 예, 그거는 뒤에 가서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차입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내가 돈을 빌려올 돈을 줄이기 위해선 자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내 돈으로 시작했죠. 이제 그게 자본금이었죠. 그래서 그 자산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굴렸어요. 그걸 뭐라? 경영이라고 그랬고 내가 경영자예요. 하다 보니까 자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를 키워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한데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사실은 해야 되죠. 그 내 돈 번 게 뭐죠? 이익잉여금이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처분 잉여금. 결국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할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표 자체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이익잉여금인데 미처분, 처분은 배당이니까 배당하지 않는다. 배당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배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당하시라고 하고 차등 배당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업적으로 번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는데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쌓였지만 이 돈들은 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내가 처음 자본금 넣었던 것처럼 돈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은 다 사업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지 배당해야 되는 돈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제가 말이 너무 빠르나?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 괜찮아요? 좋아요. 다 괜찮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랬죠. 유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고, 아직도 논의 중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회사와 재무제표와 이 기본 기능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상속세도, 기업과 관련된 상속세는 없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최근 법, 지금 개정되는 것들이 거의 자꾸 없어지는 구조로 가죠?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기업체인데 내 다리 하나를 자르고 나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나는 불구로서 어떻게 지탱을 하겠냐고요. 그쵸?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바보짓인 거예요. 그 세금 갖고 갔다가 뭐예요? 연말 되면 맨날 땅이나 파고 그 쓸데없는 데 돈을 쏟아부으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과 관련돼서는 계속 세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게끔 될 테고 유지되게끔 갈 거고 사업으로부터 벗어나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어떤 구조에 약간 그 벽들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어찌됐건 자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미처분 잉여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미처분이 너무 오래 머물렀지만 내 자본금과 미처분 잉여금 합친 게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파이낸싱의 하나의 축이다. 이걸 뭐다? 자기자본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만 내 자산을 구성할 수 있으면 너무나 해피한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가져온다. 그게 차입금이죠. 차입금이 단기와 장기로 쪼개져 있을 거다라고요. 또 추가적인 차입을 하는 게 간접적으로 매입 채무도 차입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어쨌든 물건 갖고 왔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 그럼 그게 차입 아니에요? 똑같은 차입의 개념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왜 부채 비율을 자꾸 바라보냐면 이게 100%까지 괜찮다, 200%까지는 어느 업종은 괜찮다, 300%는 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확정적인 건 전혀 없어요. 그죠? 내 자본, 자기 자본 비율 대비 타인 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추가적인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 없겠다예요. 하지만 왜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리스크를 높게끔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셔야 되죠. 좋을 땐 괜찮아요. 남의 돈 빌려와서도 사업 잘 돌아가고 이자 잘 주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됐었고 나름 또 전쟁 터지고 갑자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으로 급속하게 바뀌었을 때 내가 이 부채를 유지하지 못하면 힘들죠. 어제 보니까 사상 최초로 그때 뭐 최초인지 아니면 뭐 IMF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약률이 제로인 게 나왔다면서요. 청약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 몇천 대 1까지도 가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0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어떤 환경일 때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내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 자체가 지금 같은 때는 규모가 크다면 위험하겠죠. 부채 비율이 50이다. 그러면 유지가 되는데 100이다. 힘들 수 있죠. 150이다. 더 힘들 수 있고 300 정도 된다면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 또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뒤에서 이제 비율 관리할 때 할 거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부채를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산을 줄인다는 의미죠. 그죠? 자산을 줄인다는 의미는 사업에 내가 미래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을 줄인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자산들을 줄이겠어요? 비효율 자산들,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자산들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은 자산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부채를 최대한 갚는 구조가 되겠죠. 네.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은 그렇다. 자, 차입금 의존도는 장기 차입금과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장단 차기 차입금 기준으로 해서 총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데 뭘로 구성했냐? 자본금하고 내가 돈 번 거 이익잉여금으로 모아져 있어요. 그 외에 타인 자본인데 타인 자본 중에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고 나머지 또 부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어쨌든 반드시 책임지고 이자를 갚아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장단기 차입금이죠. 그죠?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부도가 되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어쨌든 부도인 거잖아요. 그게 1차 부도라서 부도 처리되지는 않지만 3차까지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연체를 해서 내가 갚더라도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신용평가에 남기거든요. 제가 BBB 플러스인 회사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6번의 연체만 했어요. 안 갚은 것도 아니죠. 한 달도 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6번인데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금융상의 사고로 6번을 연체했더니 싱글비로 바뀌었죠. 트리플 B에서 싱글 B는 3단계 차이가 아니에요. 중간에 3단계니까 9등급 차이예요. 그 회사는 조달업체 대상 그 조달 영업을 하는 데고 거기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핵심이거든요. B로 떨어졌으니까 회사 문 닫아야 되죠. 27년 된 회사가 문 닫는 위기에 처한 게 이런 거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 신용관리 우습게 볼 게 아니죠. 네, 그렇다. 네, 그래서 차입금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자, 매출채권 회수기일, 요것도 잠깐 보면, 자, 매출채권이요. 내가 물건을 어쨌든 보냈어요. 그리고 돈 받을 게 있죠. 네, 그거를 보통은 30일, 뭐 90일까지도 가고, 뭐 15일까지도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뭐 할인해서 뭐 현금으로 받으면 할인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 됐건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거래처하고 그거 해요. 45일 우리는 그 회수 그걸로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커요? 자산이 커요? 일반적인 경우 자산이 100억인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안 돼요? 안 넘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넘으면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매출만으로는 끝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긴 하지만 먼저 그냥 딱 봤는데 자산이 100억인데 매출이 70억이야. 그러면 이 회사는 우선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산을 구성한 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기 위한 거 그걸 경영을 돌리는 건데 돌리는 녀석을 1년에 한 번도 못 돌린 거잖아요. 매출이라는 게. 2바퀴 돌리면 200억이 돼야죠, 매출액이. 2바퀴까지 돌리지 않는 건, 영업용 자산이 아닌 밑에 비영업용 자산들이 이제 규모가 커져서 그렇다면, 잘라서 위에 영업용 자산이 한 뭐 40억이다. 그러면, 10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또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영업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요, 항상.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45일만, 그러니까 45일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30일로 할게요. 30일 외상을 줬어요. 그럼 10억을 외상을 주고 매출채권을 확보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이면 12번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매출액이 얼마죠? 120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120억 원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출은 얼마냐? 규모, 그러니까 절대적인 내가 돈으로 써야 될 매출 규모는 얼마냐? 10억이에요. 10억만 있으면 그 120억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10억이 운영자금의 기본 축이 되겠죠. 내가 20억, 30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억만 있으면 된다고요. 5억, 6억 있으면 안 되고요. 10억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그걸 결정하는 게 매출채권 회수 기일이겠죠. 매출채권 회수율이 되겠죠. 그죠? 이게 회전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45일을 줄이게 되면 나는 지금 10억이었잖아요. 이거를 15일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5억으로 줄겠죠? 내가 빌려온 돈이 원래는 10억이었어요. 5억은 갚을 수 있어요. 부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리스크가 떨어지겠죠. 신용등급 올라가겠죠. 은행 입장에서 평가했었을 때도 신용등급이 높아지겠죠. 이자율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이자율을 따지기 힘들지만 저 내년도에 다시 그 리뉴얼하는 그거가 왔어요. 이자율 조정이 6%로 진입했어요. 저도. 예. 이거 사인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했죠. 예. 어찌됐건 어쨌든 그래도 기초 이율 그다음에 나한테 페이버를 주는 이율은 더 좋아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다. 자, 채무 지급기일. 영업 채무의 회전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채무예요. 위에는 채권이면 밑에는 채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을 돈은 매출 채권에서 받는 거지만 줄 돈은 매입 채무죠.
우리가 현금 흐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줄 돈을 좀 늦게 주면 그쵸? 줄 돈을 좀 늦게 주게 되면 내호주머니에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죠.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좀 덜 빌려와도 되죠. 그만큼을 또 갚을 수 있죠. 아까 남아있는 10억에서 5억은 갚았는데 1억 더 갚을 수 있어. 그럼 4억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는 결국에는 최대한 늦게 줄 수 있으면 늦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신용평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신용평가 입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플럭추에이션이 큰 거에 대해서 잡아내거든요, 시스템이. 근데 신용평가도요, 좀 꾸준한 사람한테 신뢰도를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때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기분, 저녁 기분이 좀 달라서 업앤다운에 이게 조울증이 있나, 뭐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잖아요. 안정성이 중요한 것처럼 매입 채무와 관련된 부분도 좀 꾸준하게 가는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꾸준하게 갈 거냐? 좀 양을 늘려서 꾸준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늦게 주는 걸로 버티다가 어떤 때는 빨리 달라고 하니까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상대방하고의 어떤 관계들에서 나는 여기 매출 관련돼서는 뭐 30일이다. 그럼 이거는 45일, 60일 그걸로 확정해서 유지를 쭉 해내면 그 갭에 의해서 우리는 현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차입금 없이 매입 채무를 통해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것들을 결국에 사업의 운영 자금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내 돈으로 자본금으로 출발을 했고, 내가 번 돈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산을 구성해서 돌리고 있었는데, 돈은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은행이 아니라 정책 자금은 좀 이자에 싸니까 그런 것 좀 갖고 오되, 그 외적으로 넘어서는 건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의 어떤 관계성들을 잘 구조 짜면, 제가 그 추가적인 돈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받으러 오면 나 받아서 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내가 있는 통장에서 자꾸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하면 받아서 줄게라고 하면서 똔똔만 시켜도 사실은 유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차입금 의존도와 부채 비율과 이런 구조를 보면 자산의 어떤 구성 항목하고 부채의 구성 항목을 좀 온라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산의 구성이 영업용 자산들은 그 부분 대부분 단기 자산이죠. 근데 영업용 자산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기계 절취도 있을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장기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장기 자산과 관련된 그 파이낸싱의 출처는 장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낸싱이 두 가지라 그랬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라 그랬어요. 장기 파이낸싱은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죠? 자기 자본,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이것도 장기 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장기 차입금, 그죠? 아시겠죠? 장기는 단기 차입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 말고 장기 차입금 그리고 밑에 있는 자본금 그리고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여기까지가 장기 파이낸싱의 자본이라고요. 이 자본으로 내 장기 자산들을 구성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온라인이 된다니까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도 제가 연결시킨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안정성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기 부분이 좀 적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을 장기로 바꿀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1년짜리를 계속 연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장기로 가야 될 거면 장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자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로 바꾸는 게 맞겠죠.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요? 일반적으로 장기가 비싸요? 단기가 비싸요? 단기가 비싸요? 그러니까 단기가 비싸다. 그때그때 틀리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정기 예금 요즘 이제 이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예금 재테크 시대가 왔다 뭐 이제 이런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뭐가 이렇게 또 왔어 봤더니 4.6% 정기 예금이 있어요. 4.6% 언제 만났던 4.6%예요. 그래서 그거를 3년짜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월 단위로 쪼갤 수 있더라고요. 쭉 늘렸더니 3년까지 가능해. 그러면 나는 3년이라는 확정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을 빌려준 거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빌려준 거고 얘가 빌린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4.6%가 더 떨어지면 손해죠. 근데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자기는 이득을 보는 어떤 구조죠. 그러니까 미래의 금리의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의 이율은 달라지겠죠. 이 기간보다 내가 더 길게 가려고 했더니 4.6%까지 못 주고 4.52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4.6% 매시금까지 가는 기간으로만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아, 장기로 가니까 4.5%로 떨어졌어.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비용이야.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린다는 입장에서는 장기로 가면 이율이 더 떨어지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근데 미래의 변화가 또 좀 지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아마 하면 역전되어 있을 거로 저는 어떻게든 보이거든요. 자,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